고소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환호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 언론 또 국힘은 아예 5년 동안 전면전을 할 태세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평가는 기대 이상이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지역구에서도 또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지자들은 이제 더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지자가 박수 보내고 환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이번에 비록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동안 뭔가 미심쩍은데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세력에 표를 줄 수 없어서 표를 던지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새롭게 본다. 일단 언론의 또 검찰의 정권 차원의 그 악마화가 굉장히 뿌리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가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그래 잘한다, 좀 지켜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고 있다. 네. 저는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제 동참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지 세력이 그래 뭐 잘하나 지켜보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정권 출범하고 허니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좀 봐주는 기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이전과는 달리 이제 유권자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좀 더 깊은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호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국정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참을 한다. 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뭔가 나라를 바꾸겠다라는 것은 어저께 제가 기초단체장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해외 이제 중요한 이제 MOU 체결 같은 거를 뭐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홍수가 또 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시장이나 다른 분들을 다 보내고 양해를 구하고 일단 바짝 이렇게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의를 다졌다는 얘기를 하나 들었고요. 우스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댓글로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한강 홍수 통제소를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요. 네. 이분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사 짓는 분인데요.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농가 밭에 농로 정비를 다 했대요. 나도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이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목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정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계속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일정과 동선을 짤 겁니다. 원내대표단에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로 잘할 줄 알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대 이상이신가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다.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진행하는, 근데 그 말이 회의 진행이지 이슈에 대해서 갈래를 타고 당에서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내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판단력이고. 그걸 보면 그냥 여느 회의체를 주재하는 리더랑은 달라요. 네. 회의가 굉장히 짧고 그 효능감 있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회의가 출발이잖아요. 거기서 리더가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판단해서 배치합니다. 지금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을 거고요. 그걸 하나하나 지금 실천하는 단계여서 효능감은 더 커진다. 저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이슈, 찬반이 팽팽한 어떤 사안에 봉착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갈래를 타서 현실로 만들어내는가.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곧 보게 될 거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과제들, 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능함과 효능감에 대한 체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길래 이제 보름 만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는데 국정 안정화. 실제 이제 전문가들은 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느냐?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면을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합니까? 저는 결국 대통령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인데 물론 참모들이 올려주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근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것을 참모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그거를 거의 뭐 체화하고 계신 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관행에 갇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거의 전부라고 봐요. 네. 그럴 수 있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차이. 근데 좋은 리더라고 우리가 알았던 것은 기존 체제 시스템에 의해서 관행을 따라오던 리더에도 우리가 박수 보내고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독재를 하지 않고 독선에 빠지지 않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의 판단으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해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요. 물론 그것이 모두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걸 참모들에게 던지고 회의체에 던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당연히 틀에 박힌 옵션들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나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는 효능감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모들은 되게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가져가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그걸 즐기는 사람이어야 그걸 예.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기꺼워해야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참모가 될 수 있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끼어 있으면 바로 힘들어 하실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역대 그 인수위나 또는 네. 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대 어떤 대통령실 청와대보다 일을 지금 많이 하는 구조 위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일의 양으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질은 또 다른 거잖아요. 지금은 양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밤새워서 일하고 일 양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는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복잡한 문제를 어쨌든 단순화시켜 놓고 의사결정의 속도도 높이고 네. 또 수기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던져서 수기하도록 또 이렇게 아까 갈래를 찾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잘한다, 이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일에 닥쳐서 즉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조직은. 그러니까 이미 한 달 뒤, 두 달 뒤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들을 지금 이미 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멀티가 가능합니다. 멀티가 가능한데 누구하고 합니까? 각 파트별로 대통령과 논의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 팀은 있고 또 갈래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자문그룹은 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선이 되는 거지만 저는 다양한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여당 의원 눈에 보이는 것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 참모그룹이 돌아가고 있고 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당과 상의를 하고 있다. 네.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요. 예. 못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속도입니까? 아니면 종류도 정말로 우리가 다뤄야 할 이제 국가적 과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손을 대고 있다.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제가 이제 원내대변인을 이제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이제 현안에 집중해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잘 따라가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소화하기가 벅차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화해서 기자들이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느낌은 전 정부나 전전 정부하고 비교해도 뉴스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 중요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내란 때문인 게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하나 놓쳐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또 추진하고 또 좀 있으면 이것도 추진하고 근데 뭔가 방향을 맞춰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와 이렇게 공직사회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실제 많이 든다고요.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또 방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방송 3법의 국회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시점이 있어요. 대선 직후. 네. 근데 그게 6월 5일에는 특검법들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6월 12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러면 언제 통과될 수 있을까? 조바심이 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안심이 돼요. 어느 정도.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그동안 논의했던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으면 속도를 내서 통과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러다가 늦춰지고 한 달, 두 달 미뤄지면 결국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대선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6월 12일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2일 본회의가 안 열릴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지금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니까 이 정부는 개혁한다. 네. 그게 언론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한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통합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국힘이라고 다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회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개혁을 이 정부가 늦지 않게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이제 정부, 대통령, 국회가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건 좀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치고 막 동의하는 것인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구체적인 일종의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처럼 딱 정해놓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정부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의 개혁이 좌초되는 과정을 보면 틀이 있습니다.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거의 DNA가 그런가 싶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속도를 늦추게 하거나 속도를 늦추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또 작용을 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강건파, 온건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개혁을 하자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원이 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은 있기 힘들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세력들은 그런 그룹들은 대부분이 다 개혁은 해야 된다. 언론 개혁, 검찰 개혁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속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가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세력에서 개혁 의지가 있으면 서로 본심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명분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속도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꽉 막혀 있는 세력이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는데 주변을 보니까 소수예요. 그냥 뭔가 처음에는 분위기가 마련돼 가지고 기치를 높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동지들이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절대 다수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말의 어떤 우려,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러다가 늦어지다가 결국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우려는 이제 거의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사실 남아있죠. 추진할 때는 처음에 센데 중간에 벽에 부딪히고 어느 순간에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시간 놓쳐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 단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위마다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다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국힘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5년 동안 전면전을 하겠다. 이러면 국힘이 망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41% 지지를 하는 또 유권자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제 좀 부조화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을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그렇습니까? 지지자들은 있는 거 아닌가요? 40% 이상? 41%의 그 대선 득표율을 예. 국힘 지지로 분석하면 저는 너무 큰 오류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혹시라도 독주할까봐, 독선에 빠질까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혹시라도 오만해질까봐, 그것을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유권자가 경계의 의미로 표를 줄 데가 없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한테 줬다고 봐요. 이걸 자기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가망성이 없습니다. 네. 국힘 내부에도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 40% 넘었으니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소수이긴 하나 국힘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세력들 말고는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저도 여러 좋은 정당들이 건전한 건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내란 과정을 거치면서 없다, 가망성이 없다라고 판단된 세력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협제의 공간은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협제라는 것을 해야 한다, 국회가. 상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안을 보고 하는 거죠. 네. 협상은 사안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힘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정당이든 여당은 야당과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뭐 시간만 끌고 되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반대하고 그러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저는 협치의 전부라고 봐요. 협치라는 말이 끌려가는 것, 끝까지 그 국힘에서 동의할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는 것, 이거라면 저는 대선 표심을 잘못 읽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힘은 어쨌든 협치를 하려면 뭐 내놓고 주고받고 또 원내대표단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주경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되도 않는 요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예. 협의할 것은 사안에 대한 거예요. 추경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근데 이것도 방법론에서 조율이 안 되면 적절한 시점에 선을 긋고 할 바를 해야 해요. 국민만 바라보고. 국힘은 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천년 만년 시간 끌 협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야당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걸 뭐 존중한다고 표현해도 좋겠어요. 그건 협의의 상대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만큼은 존중해야 해요. 입장 들어보고. 그런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법사위원장 받아내기 위해서 추경 반대하고 이런 기류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시간을 잃어요. 시간을 잃으면 이거는 민주당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시간 아니에요? 이 아까운 시간을 내란 세력에 동조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세력,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부의 그런 권력 구도를 바꿔내지 못하고 있는 그 세력에 질질 끌려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치는 또 현실인지라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허니문 시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로 이제 인준이 되었다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데 벌써부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마타도 수준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전 대표님처럼 비현실적인 기대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아, 예. 지금의 국민의힘이 합의 저는 전혀 진짜 1도 기대를 안 했고요.
다만 그래도 청문 절차는 법에 규정돼 있고 야당으로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예. 그 문제 제기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러면은 해명이 나오죠. 여기에 되치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근거여야 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 사안들이 있는가. 그냥 훅 질러보고 막 분위기 띄워놓고, 그래서 언론이 받았으면 상대의 흠집을 내고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악마화하고, 여기 이것을 넘어가려면 민주당이 이진숙 청문회 했을 때처럼 매우 구체적인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자료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해요. 네. 근데 지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예. 문제 제기하고 해명했는데 다시 주장만 하잖아요. 그 금전거래도 그렇고, 뭐 노부부 투서 사건도 그렇고, 해명이 돼도 또 주장해요. 이게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해왔던 구태입니다. 자, 주장하면은 보도가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미국, 캐나다 가서 G7 정상회담 참석을 할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이제 패싱 당했다. 또는 걸림돌을 만났다. 한미 정상회담 안 됐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연합뉴스가 시작을 하고 YTN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까지 따라서 쭉 쓰더라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말 그대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뭔가 검증이 객관적인 자료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언론이 뭐 다 받았으니까 그냥 주장을 해버리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도 지금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안 바뀌는 거죠. 시스템으로, 제도로, 법으로 바꿔야죠. 그래도 정권이 새로 출범을 했으면 자기들도 뭐 알아서 길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좀 진실과 객관 보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당연한 명분이고 당연한 당위인데 예.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대선 이전과 이후의 국민의 인식이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또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투표하셨던 분들도 온전한 지지 세력이 되고 국정 동력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해야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언론의 어떤 구태, 기존 관행은 이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이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구나라는 명분을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론 안에는 그 언론인이 아닌라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부하내동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없진 않아요. 그거는 언론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세력이 움직이는 거면은 뭐 저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부를 도려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 나아가는지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더 쌓이면 말씀드린 대로 언론 개혁의 동력은 더 커질 것이고 네. 그리고 또 개혁 방안의 수위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언론은 그런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 세력 또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이 바뀌면 오히려 적응을 잘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응을 더 잘하고, 진보는 오히려 세상이 바뀌더라도 자기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언론, 이제 개혁 대상의 언론, 그리고 국힘과 같은 저런 이제 정치 세력이 바뀐 세상은 결국 국민 주권의 세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오히려 이제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이 상황에서 왜 이들은 여기에 적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결국 이 정권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무너뜨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나 이런 거를 상상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잘 몰라서 실제 여쭤보는 겁니다. 경험 때문이라고 봐요. 경험이다. 예. 어떨 때는 본인들이 워낙 뭐 과거에 이제 언론 부역자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이 이번에 다 부활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근데 그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그 문제를 일으켰다가 현업에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규정하고 뒤로 뺐던 사람들이 또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고 정권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권이 들었으면 본인들이 했던 나쁜 짓이 오히려 평가받는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한 거예요.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 초기이지만 자기들이 이미 관계를 가져왔던 연결되어 있는 정치 세력을 향해서 난 저항하고 있어. 나름대로 저는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안 되길 바랄 거고 안 되도록 기능할 거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잘하는지 지켜보자 이런 스탠스를 갖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미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시장의 질서에 맞춰서 이제 공정 경쟁하고 그리고 뭐 국민들한테 더 신뢰받는 언론으로 가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제가 언론 문제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네. 언론인들 대부분은 언론인이죠. 네. 언론사 내부에 언론인이 아닌 사실상 정치인이 있어요. 예. 그걸 언론인들이 현업 뛰고 있는 기자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자들이 내부에서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 종사자들께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예요. 네. 당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에 이제 지금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분위기로 가면은. 그리고 성공하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거꾸로 역진을 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역진이 안 되도록 네.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역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의회 다수 의석을 잃으면 다시 법이 개정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개혁이 이제 되돌릴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 속에서 국민의 대중정당으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다수당을 유지해 가야 된다. 그게 개혁의 연장이지 네. 뭐 특별한 거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다수가 요구하는 개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것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그 의지를 꺾지 않고 그래서 다시 선택을 받아야 그때 개혁이 연장되는 거지. 뭐 법 하나 바꿔놨다고 개혁이 저절로 된다? 안 바뀔 것이다? 천만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방송사의 그 보도국장, 그러니까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또는 인면동의제, 뭐 중간평가제 또는 직선제 이런 것들이 계속 실험돼 왔고 최근 몇 년을 보면 임명동의제가 대세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방송사에서는 그걸 단체 협약으로 도장을 꽝 찍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어도 단체 협약은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지킬 것이다. 근데 무단협 상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아예 안 지켜버리잖아요. 그건 정권을 잃었기 때문이고 의외로 보면은 다수당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수당을 해야 된다. 그건 국민의 선택, 국민의 지지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법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 보였다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라고 지금은 칭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좀 있으면 이제 이름이 바뀔 텐데 그 지금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국정 운영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충분히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니하거나 느슨해질 수도 있다. 이거 우려하는 분이 벌써 이제 지금 뭐 탈옥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처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걱정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고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게 상수로 존재해야 네. 정치인들은 조금 더 긴장하고 뭐 전반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낮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새로운 원내 지도부 또 곧 만들어질 새로운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적극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전반적으로 국정이 안정되도록 그리고 개혁 과제를 수행하도록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통합이 실질적인 의미의 통합,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해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 순간순간에 아차하는 그런 요소들이 보일 수 있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국민께서 여론으로 뒷받침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김용현 이제 탄핵될 뻔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막 유튜버들이 다 나서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풀어주면 안 된다, 26일 나오면 큰일 난다, 조은석 특검 뭐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 왜 이게 방치하느냐, 막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얼마나 영향이 이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그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까지 일단 가더라고요. 네. 그때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26일 되면 나오는 거고 특검 통해서 재구속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걱정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네. 그건 당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의원 수가 170에 가까운데 그 중에 일부 의견이 당의 전체 의견일 수는 없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내신 분들, 역할하신 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민주당이 다 챙겼느냐 예, 아닐 수 있어요. 6월 4일에 김영현이 그 이전에 냈던 보석을 철회합니다. 예, 예. 그것을 사실은 저도 놓쳤어요. 보석 철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가 신청해놓고 그리고 보석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는 경우에 보석을 하는 게 나아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안 오게 하려고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구속 연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 그것들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고 면밀히 들여다봤어야 될 기간이 대선 기간하고 공교롭게도 겹쳐서 저희가 다 철저히 들여다봤다, 대비했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거지고 6월 4일에 철회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특검을 하루라도 더 빨리 출범시켜야 된다는 네. 의견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이게 주요 종사자들이 석방된 뒤에 특검이 통과될 수도 있었어요. 네. 바깥에서는 걱정을 좀 했지만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또 바깥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는 분 중에서 법조인 출신이 이거 우리도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민주당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 인터뷰가 나오던 시점에요. 예. 특검이 하면 되는데라는 내부 의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군요. 네. 예. 근데 특검을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특검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갔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조은석 특검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안심이 좀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또 협치에 대해서 환상을 버려야 되겠다. 협치는 원칙 있는 협치여야 하지. 네. 원칙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은 오히려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좀 안심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스픽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로 제철 과일 세트를 했는데요. 부사사과 특 1kg, 하우스 밀감 500g, 대과 완숙 토마토 1kg을 21,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방송했는데 무려 500명 정도가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가격에 대한 것, 품질에 대한 것이 인정받고 있다. 드셔보신 분들은 좀 댓글로 후기까지 남겨주시면 훨씬 더 고맙겠고요. 스픽스와 자연섬김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21,900원에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맛있는 과일 드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정기환을 믿고 스픽스몰 자신있다 비교하라 공동구매 사이트로 계속 진화 발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